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체제가 14일로 1년이 됩니다. 오늘 김 대표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당직 개편을 통한 이기 출범과 함께 내년 총선을 향해 전열을 가다듬는 모습입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탈당 기류가 확산되면서 야권의 정계 개편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총선을 기약해 속도를 내고 있는 야권 재편의 움직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민영삼 포커스컴퍼니 전략연구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본격적으로 여의도 얘기하기 전에 청와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오늘 박 대통령 수석 비서관 회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눈길이 끄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특별 사면을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2012년 대선 공약 중에 이 특별 사면을 엄격히 제한하겠다 해서 사면 얘기 꺼내기 좀 사실 어렵지 않았습니까? 근데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했거든요. 꺼낸 배경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뭐 메르스로 인해 가지고 그나마 조금 살아날 것 같은 내수 경기가 다시 주저앉고 한국은행이 최근에 그 한국의 올해 GDP 성장률을 3%대가 아닌 2.8%에 머물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지난 1, 2분기 분기별 성장률이 작년 대비해서 거의 뭐 제자리 그럼 수준에 머물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고려된 걸로 보이고요.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그 경제 활성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상징적으로 재계 총수들을 석방을 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뭐 본인의 원칙까지도 기준에서 접으면서 다 할 수 있다라는 걸 국민들 앞에 한번 보여주려고 그런 거겠죠. 다만 이제 지금 나올 재벌 총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형이 확정된 사람은 SK 그리고 뭐 태광 그리고 이제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CJ 그다음에 뭐 최근에 이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동양 이런데 이 중에는 뭐 도저히 석방할 수 없는 정말 악질적인 분도 계시죠. 그리고 뭐 형이 확정 안 된 분 뭐 이런 분은 또 어떻게 할지 이렇게 보면 뭐 이 재벌 총수라고 대기업 총수 중에 석방할 사람이 그 뭐 SK, 뭐 태광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 이 대기업 총수들도 경제를 위해서 이 본인들이 석방돼야 된다. 또 뭐 본인들이 그렇게 로비를 하기도 하고 또 뭐 정경련 같은 조직에서도 그렇게 수차례 건의를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는 대기업들이 정말로 정부가 노력을 하면 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를 투자하고 고용을 더 늘렸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줘야 된다고 봐요. 그러지 않고 그냥 석방을 위해서는 경제 활성화 이야기하다가 석방되고 나면 뭘 했는가를 갖다가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특정인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특혜를 베푼다 이렇게 비춰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뭐 노력들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 소장님은 일단 경제 상황을 감안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일부 이제 뭐 그룹 오너 총수 얘기도 언급을 하셨는데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아니 국민 대통합의 이유가 굉장히 또 절실하겠죠. 어찌 됐건 간에 그 굉장히 흐트러진 민심이라고 할까요? 메르스까지 와가지고 또 유승민 사태도 있고 여러 가지 당청 간의 불협화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국민 대통합인데 국민 대통합을 그냥 이루는 게 아니라 사면이 두 가지 아닙니까? 그 제 제목에 대한 일반 사면도 있는 거고 그래서 민생 사범들 뭐 음주운전 면허 취소라든지 생계형으로 하고 다니다가 푸드트럭 같은 거 그럴 수도 있고 이제 특별 사면은 방금 얘기하신 그런 그 범죄인에 대한 이런 그 사면하고 나중에 이제 복권까지 되면서 하는데 그분들을 결국에 통해서 민생 경제를 살려서 국민 대통합을 이루겠다는 그런 지지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우리 황 소장도 지적을 하셨지만은 특별 사면에서 그 사면되신 분들은 정말로 이 신규 투자, 일자리 창출해서 민생 경제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신규 투자, 외국에 가서 활동 반경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굉장히 대통령께서 관심이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이 정치적, 경제적 그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나.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빠질 수 없는 대목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수 활성화 문제가 정규직 전환하고 하여튼 직결돼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가처분 소득이 높아짐으로써 가서 호프도 사 먹고 뭐 막 저기 뭐냐 신발도 사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번에 대대적으로 취임 후 처음으로 정치적 부담을 안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사회 대통합 이야기했는데 지금 정치인들 중에도 형을 살고 있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은 어떻게 보세요?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 정치인 사면은 이번에 이제 경제 살리기에 좀 방점이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이제 선별적으로 좀 이렇게 되지 않을까. 굳이 그 정치적 활동을 제한할 그 필요가 없는 분들은 복권까지도 이제 시켜주는 거고 현재 이제 감옥에 계신 제가 집행유예라든지 여러 가지 그 형이 집행 중인 분들에 대해서는 좀 선별적으로 가지 않을까. 혐의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기 선거법 위반 사범도 있잖아요.
그분들 뭐 특사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네. 정치인에 사면은 억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기업인들이야. 예를 들어서 뭐 요즘 같은 시기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람이 가장 애국자다. 이렇게 비춰지기도 하고 기업인들이 사실 일자리를 창출해 간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소중한 노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인들의 그런 어떤 부분에서는 특별 사면을 국민들이 뭐 일정 정도 용인하는 그런 정서가 있다고 하지만은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 위치에서 돈을 받는다든지 또 뭐 선거법 위반도 뭐 예를 들어서 돈과 관련된 선거법 위반이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사면을 안 하는 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제죠. 고귀할수록 지켜야 될 의무가 많다라는 것과 일치하는 거죠. 근데 정치인들이 뭐 돈 받고 깜빵 갔다가 또 사면 받고 또 선거 출마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 지금 국회의원들 300명 중에서 과거에 사면 받아서 국회의원 하고 있는 사람이 수십 명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민주화 운동 뭐 이런 어떤 시기에 정치인들이 무슨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일들로 해가지고 뭐 이 과거에 어떤 나쁜 어떤 이 전과가 있었다면 그런 것들을 풀어준다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지만은 지금 같은 시기에 정치인이 뇌물 먹고 깜빵 갔다가 그걸 갖다 다시 풀어준다? 그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건 박근혜 대통령이 가졌던 원칙하고도 어긋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민정수석에게 이 사면의 범위와 대상을 좀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것 같은데 일단 국민들의 여론, 감정이 법 감정이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원칙적인 입장에서 그 대통령께서는 취임 이후에 그리고 또 공약 중에 최대한 안 하겠다가 아니라 최대한 그 억제하겠다라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점도 충분히 좀 됐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 원칙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그렇게 되면 약간 고집스럽게 되지 않으나 측면이 있고 그래요? 경제적인 뿐만이 아니라 정치인도 포함해서 또 모두 다방면으로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 저는 그럴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리고 오늘 이제 현규환 정무수석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임명장을 받는 자리에서 이제 특별 사면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 정무수석으로서 뭐 그런 건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전에 이런 이야기 좀 논의가 됐을까요? 그런데 주무부처는 이제 민정수석이지만 선임 수석으로서 결국에 현기환 정무수석 임명이 당청 간의 소통에 그 복귀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회 전반에 관한 소통의 어떤 그 신호탄으로서 이렇게 건의할 수도 충분히 있죠. 여당과도 좀 교감이 있었다고 보세요? 그러면 여당 간에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청와대에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대통령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오히려 그 현재 그 친박 의원으로서 그 강요에 들어가 있는 뭐 최경환 부총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건의한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좀 들립니다. 소식은. 그래요. 그런데 좀 이따가 지금 부패 척결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7, 8, 9 한 3개월은 거의 뭐 부패 척결이 모드로 갈 것 같은데 좀 있으면 또 수도 없이 또 굴비 엮듯이 그렇게 국립대학으로 가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정치인 중에서. 근데 지금 또 사면했다가 좀 이따 또 집어넣고 넣었다 풀었다 이걸 반복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고민들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박근혜 정부에서 사회개혁과 그다음에 부패 척결을 주장한다면 적어도 사회 지도층 인사 중에서 이런 문제와 엮여서 갔던 부분은 자제해야 될 거다 보고요.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정무수석이 어떤 사면을 건의한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현기환 전 의원을 정무수석으로 임명한 가장 큰 이유가 본인의 의사를 당에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과거에 사실 정무수석들이 박 대통령의 의사를 당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뭔가가 원활하지 않았고 오히려 당 쪽의 이야기가 청와대에 전달되는 부분도 뭐 많았다. 이런 부분들이 때문에 경질되고 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신임 정무수석은 대통령의 의사를 정확하게 당에 전달하는 역할이라고 봅니다. 자. 특사 위한 결정이 된 거, 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보고요. 자, 내일이 이제 김무성 대표가 취임한 지 1주년이 됩니다. 방금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뭐 나아갈 길 관련해서 무슨 시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1년 파란만장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고비도 많았고요. 가장 위험한 시기가 어디였다고 보세요? 가장 고비가 이제 아무래도 그 상하이의 그 개헌 발언. 기억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유승민 사태에서의 상당히 그 일부에서 비판하는 중간 어정쩡쩡한 태도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또 이제 다른 대부분의 의견은 그런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하고 당 사이에서 어떤 통합에 합해지는 노력을 그 조율을 굉장히 잘했지 않나 이런 평가가 이제 많고 일부에서 이제 양다리 걸치고 어중쩡한 했다라는 그런 비판
비판도 분명히 있죠. 근데 예. 어찌됐건 그런 평가는 본인 입으로 아까 그 얘기는 제가 봤는데 예. 그런 평가는 뒤로 미루고 예.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첫째가 공천권을 스스로 내려놓겠다. 오픈 프라이머리로 여야 같이 동시에 시작하자고 예, 제안을 예, 했고요. 예, 예. 그다음 당 내부적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예. 결국에 다시 한번 주도권을 잡아가고 그다음에 아. 무엇보다도 야당의 국정 발목 잡기를 예, 좀 예. 풀어주기 위해서 아. 그 정부와 청와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이번 국회 내에 예, 예. 그 선진화법을 개정하자라고 또 제안을 했어요. 맞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제 예. 국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그 충족을 위해서 청와대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아닌가 저는 일단 그렇게 봤습니다. 예, 예. 자, 기자회견 소행도 들으셨죠? 예. 그중에 뭐 눈길 가는 게 뭐였습니까? 선진화법 방금 소행다 이야기하셨는데. 그래서 뭐 선진화법 예. 문제에서는 새누리당이 결자해지 않은 자세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은 뭐 청와대에 보이는 일종의 성의 아니겠는가 여당 대표로서요. 그렇게 보고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 부분에서는 예, 예. 이 한국같이 진성 당원, 즉 당비를 내는 자발적인 당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예.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것이 결국은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현직 의원이나 지역 뭐 이 당협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방식이 아닌가. 네. 그래서 그렇게 이 오픈 프라이머리가 마치 민주적인 상향식 이 선출 제도인 것처럼 예,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예. 김무성 대표로서는 지금 1년 동안에 그 선거에서 대부분 승리했고 맞습니다. 역대 대표들보다는 무게감이 상당히 있게 당을 아. 운영한 것은 사실인데요. 예. 그런데도 지금 긴장감이 끊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예. 박근혜 대통령과 같이 갈 것이냐 아니면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 레임덕 오기를 기다려서 독자 행보를 갈 것이냐. 그 독자 행보의 그 바로메타는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이라고 보고 총선 예, 공천이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 그 과연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태에서 본인이 이제 중재해서 저렇게 이제 파국을 면한 부분이 예. 그러면 완전히 이제 서로 간에 신뢰 형성으로 들어간 것이냐 아니면 임시 봉합이냐 근본적으로 갈등은 수면하에서 잠재돼 있다가 예, 언제 터질지 모르는 예, 것이냐 예.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결국 수면하에 이 내재된 갈등들을 그냥 덮어버렸다는 겁니다. 임시 예, 봉합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처리 수술을 갖다 하지 않고 네. 봉합을 했기 때문에 예. 언젠가는 또다시 재현될 수 있는 사태가 있다는 겁니다. 예. 이 부분에서 청와대와 이 당 지도부 간에서 근본적인 신뢰를 어떻게 회복해 갈 것이냐. 예. 이것은요 앞으로 김무성 대표에게 계속 남은 숙제라고 봅니다. 갈등이 봉합됐다, 완벽한 수술이 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신데 당청 관계, 계파 갈등, 당 체질 개선 여러 가지 산적하는 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취임 1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예. 결국에 이제 어찌됐건 그 원내대표하고 정책위원장을 새로 선임하고 새로운 당직을 하는 데 있어서 예. 최대한 그런 모습을 갖추려고 김무성 대표가 노력한 그런 그 그림 중에 하나가 예.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은? 예. 김정은 정책의장의 합의 추대가 아닌가 네, 그렇게 예, 봅니다. 예, 그래서 예. 원유철 대표만 해도 어찌됐건 간에 그 개파색이 넓고 그렇죠. 또 정책적으로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한 의회주의자고 예, 예. 그다음에 김정은은 변호사이면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경제금융 쪽에 전문 지식을 쌓고 해서 정책에 방점을 두면서 예, 예. 오히려 지역인 안배나 무슨 개파 안배는 뒤로 하면서 그 국정 운영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원내에서 뒷받침하겠다라는 예. 그런 청와대에 보이는 성의로서 좀 욕심이 있었던 또 친박계에 욕심이 있었던 그런 분들을 갖다가 예. 그 내부 조정으로 예. 주저앉히고 그런 것 해서 같아요. 이렇게 합의 추대가 가는 게 아닌가 하면서 그러면도 이제 숙제로 남는 게 그러면은 내년 총선권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네. 사무총장제에 있어서는 네. 친박이나 청와대 쪽에서 상당히 욕심을 낼 거다. 네. 그 부분은 또 김무성 대표가 할 수 없이 양보하지 않을까. 예. 그러면서 나머지 당직을 가지고 결국에 친박 비박을 갖다가 골고루 배분하면서 예. 균형 배분하면서 예. 이렇게 이끌어가는 어떻게 보면 뭐 인내의 리더십이라 할까요? 예, 예. 그런 부분을 당분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기 어떻게 보세요? 원유철, 김정은 카드. 왜 웃으신지 결국은 모르겠네요. 비박이죠. 예. 그런데 비박인데 온건한 비박이다. 그때 제가 봤을 때 그 어쨌든 그 강력한 비박이 있고 온건한 비박의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는 결국은 김무성 대표의 색깔에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예, 예. 앞으로는 김무성 대표가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가에 따라서 그분들 색깔도 달라지겠죠. 예, 예. 다만 이제 황진아 의원을 예. 뭐 삼선이죠. 사무총장. 예. 그분을 사무총장에 앉힌다. 그 유력해진 것 같은데 예, 예. 오늘 김무성 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를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사무총장이 총선 공천에서 중요한 것은 공천 실무를 진행한다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그런데 오픈 프라이머리를 진행했을 때 과거처럼 사무총장이 네. 친박 비박 간에 계파별 안배, 예. 즉 뭐 5대5로 한다든지 6대4로 예. 한다든지 예. 4대6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정하는 역할이 거의 없어질 겁니다. 그야말로 이 거풀만 그 사무총장밖에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입장이 확고한 입장에서 뭐 친박이 지금 굉장히 의심을 하고 있는 공천 학살 이런 부분들을 예. 오픈 프라이머리를 앞세워서 예. 사실상 사무총장의 역할이 별로 없게 되는 어떤 모양새로 가겠다. 예. 이런 부분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원장님, 당에 계셨잖아요. 네. 이 사무총장이 그 정도로 중요한 자리인지 좀 궁금하고, 이제 수석 사무부총장은 이제 비박계 인사잖아요. 견제가 되지 않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또 다시 공천 갈등이 있다 이런 뉘앙스로 저는 해석이 될 수밖에 없고. 근데 앙 소장님 말씀이 예. 전면 이제 맞죠. 근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여지가 있는 예. 것이 또 이게 그 후보 자격 심사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또 사무부총장이나 예. 사무총장이 또 관여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 일테면 공천 신청을 다 받아서 일차적으로 심사를 하는 거예요. 자격이 되는지 안 예. 되는지. 예. 거기서 사실은 그 속된 말로 예. 장난질을 할 수가 있는, 장난을 칠 수가 있는 거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 때문에 이제 물론 옛날처럼 정말로 그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예. 사무총장은 당연직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사무총장, 제1사무부총장은 수석 사무부총장은 뭘 하냐면은 예. 모든 조직과 예. 그다음에 인적, 그다음에 돈, 예. 당의 자금 이걸 갖다가 다 지고 대표에게 직보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예. 누가 뭐라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서는 예. 지방선거나 어떤 총선이든지 앞두고는 자당의 후보들을 갖다가 선출해서 246개 예. 선거구에 예. 후보를 내는데 1차적으로 가르고 2차적으로 결정적으로 하는데 예. 그래서 저는 그 황진화 사무총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청와대를 좀 배려했다고 보는 게 그 자격심사 과정에서 사무총장이 그 청와대의 뜻을 친박의 뜻을 충분히 갖다 녹여낼 수 있는 예. 여지는 조금 있습니다. 옛날만큼 영향력은 없지만 단장 내년 총선에 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완전 국민 경선제로 하려면 야당 협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야당은 이게 완전히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건 법률 사항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여야 합의가 없어서 예.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협조를 안 하면 안 되는데 아까 예. 이제 또 말씀 중에 김무성 대표 그 기자회견 중에 예. 야당은 지금 문재인 대표는 이제 일부는 전략 공천을 하겠다 했거든요. 근데 뭐 30% 김무성 이야기 대표는 나온 것 같은데. 예. 아예 전략 공천도 하지 말고 전면 오픈 프라이머리로 가자. 그러면서 사실은 야당도 견제하지만은 예. 대통령의 공천권 영향력도 사실은 견제한 효과가 있죠. 예. 그런 데서 양수 겹장으로 대표 자신도 공천권을 내려놓겠다. 그렇죠. 그런 거 김무성 아니겠습니까? 대표가 예. 내려놓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지금 야당에서 새정치연합에서 그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예. 만들겠다 이렇게 놓으니까 지금 비노 진영이 예. 전부 반발하고 나서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지금 여야당이 같이 하자 역선택을 막기 위해서요. 예. 결국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것은 당원 대의원들 중에서 일부 하고 그 다음에 전화를 돌려서 여론조사로 일부를 하는데 뭐 솔직히 어떤 행태로 한다든지 하더라도 지난번에 4.29 재보선에서 보면 새정치연합이 그런 행태에 선출을 해서 후보들을 냈습니다만 다 떨어졌잖아요. 네. 그때 이 가장 큰 원인이 뭐였습니까? 당 내부에 김희철 후보, 관악을 같은 예. 경우 예를 들자면 내가 어떻게 질 수 있냐? 정태호 후보한테. 근데 지는 걸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정치판에서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여론조사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과연 공정하게 돌아가는가에 대해서는 예. 주류가 다 알아서 할 것이다. 그것은 말로만은 외형적인 공정성을 담보한 거지. 실질적으로 그것이 공정하지 않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능력이 있고 전문성이 있고 국회의원 자질이 충분한 사람이 지역에 가서 갈고 닦지 않았으면 오픈 프라이머리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호처럼 지역 토호처럼 지역 유지로서 계속 지역에 머물면서 골목길 돌고 그다음에 밥도 좀 사고 이런 사람만 국회의원을 하는 것이냐 이런 문제하고도 연관되는 거고요. 또 여론조사로 돌렸을 때 역선택이 나오면 또 어떡할까? 야권 지지자들이 전화를 받았을 때 자신들이 좀 그랬으면 같은 날 하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건데 그래서 지금 그런 데는 이런 어떤 문제들이 과연 개혁 아닌가에 대해서 정치권 내부에서 제대로 토론조차도 안 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이 국민들이 이 부분이 과연 개혁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많은 부분이라고.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야당 얘기를 했는데 하나만 마지막으로 우리 소장님께 원장님께 여쭐게요. 저기 오늘 그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안 가지고 당무위원회 열린다고 그랬는데 최고위원 회의부터 마찰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3차에 세 차례에 걸쳐서 혁신안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문재인 대표는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좀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갈등이 됐는데 혁신안 문제 쉽지 않아 보여요. 해결할 방법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지금 사실은 그 일부 언론 보도처럼 외통수에 몰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혁신안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통과를 돼버리면은 결국에 비주류 비노들은 탈당할 명분이 생기잖아요. 예. 그 결국에는 친노 문재인 체제를 강화시킨다라고 하는 명분이 생기는 거고. 예. 그다음에 만약 통과를 안 될 경우에는 친노 일부가 또 반발하고 있는. 그렇겠죠. 통과 안 될 경우에는 문재인 대표의 지도력은 완전히 또 상실하고 이게 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든지 간에 문재인 대표가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 어찌됐건 중앙위원회라는 것이 한 300명 여기 현역 맞습니다. 의원들하고 비례대표 포함해서 하고 그 시도지사 원내위원장들하고 그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한 300명 되는데요. 한 60% 70%가 친노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그래요? 해서 아마 친노 쪽을 잘 설득하면은 중앙위원회는 통과될 가능성은 높죠. 근데 당무위원회에서는 좀 그 몸싸움까지 갈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미영삼 포커스 컴퍼니 전략연구원장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